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수적인 검정, 비모수적인 검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런 가설에 대해서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가, 채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지 ADP라든지 이런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이제 보다 자세하게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설 검정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거나 나지 않거나 내가 틀리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처음에 이 통계 분석 이야기하는 가장 첫 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모집단과 모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구 대상은 이제 모집단, 그리고 그 모집단의 특성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 모수. 여기서 모수라고 한다면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수를 가진 모집단의 경우에는 그것을 다 조사하고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의 통계량을 구합니다. 통계량이라는 것이 그 표본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숫자들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 통계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모집단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표본 관찰을 통해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통계적인 추론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추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 추정도 있고 구간 추정도 있고 가설 검정도 있는 거죠. 자, 그때 가설 검정에서는 가설을 세울 때 모집단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여기를 표본 집단에 대해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가설 검정의 절차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가설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설에는 이제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우리들이 그 가설을 설정하고 이제 샘플을 가지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틀린 결론을 낼 수도 있거든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오류의 허용 한계점을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봐줄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구하는 것이 의료라든지 이게 좀 정밀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유의 수준을 작게 잡아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설문지를 통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유의 수준을 좀 크게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ADSP에서 이런 유의 수준이 나오지 않는, 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보편적으로 0.05, 5% 정도로 유의 수준을 삼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샘플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산출하고요. 그것에 대한 p-value 구해가지고 그 p-value를 이용해서 기각 또는 채택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가설 설정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설정이라는 것은 일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고요. 검정 통계량 산출을 통해서 p-value를 구하게 되는데 이 p-value라고 하는 것은 일종 오류의
확률이에요. 일종 오류 발생 확률, 이 샘플을 이용해서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 유의 수준하고 p-밸류를 이렇게 정하고 구했잖아요. 그걸 비교했을 때 유의 수준보다, 그러니까 허용된 오류의 허용 한계보다 실제로 발생 가능한 오류가 더 작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무엇인지부터 차례대로 알아보죠.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H0로 표기를 하는데, 이 귀무가설은 내가 부정하고자 하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가설 검정의 대상이 되는 가설이지만 연구자가 부정하고자 하는 가설입니다. 기각하고 싶은 거죠. 이 귀무가설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서 변화나 영향력, 연관성,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H1으로 나타내는데 여기 안티라고 나와 있죠. 이 귀무가설에 대한 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입증하거나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예상 또는 주장을 말하게 되고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채택되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가설 검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상태, 또 변화와 영향력, 연관성, 효과가 있음에 대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관련해서 선생님이 가설을 세운다 라고 한다면 귀무가설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대립가설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다르다 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다라는 것, 이퀄 기호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 귀무가설이고요. 크다, 작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가설 검정을 하는데 채택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귀무가설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1종 오류, 알파 에러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인데요. 보면 1종 오류라는 것은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귀무가설이 참인 상황 하에서 그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확률을 저희가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상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하는 생산자의 위험에 대한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종 오류, 베타 에러라고 하는데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 오류예요. 얘는 2종 오류를 범하는 확률을 베타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이 거짓인 상황에서 그 귀무가설을 채택해 버리는 것을 2종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판정하는 소비자 위험에 대한 오류를 설명하는데 2종 오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정상 제품인데 그것을 불량품으로 판정한 것이 1종 오류고, 불량품인데 정상품으로 판정한 것이 2종 오류라는 것이죠. 자, 외우실 때는 우리 1종 오류니까 여기 우리들이 가정하는 상황을 귀무가설이 참이다 한 글자죠. 2종 오류 같은 경우는 귀무가설이 거짓이다 두 글자죠. 그래서 참, 거짓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무가설에 대해서 참인데 기각하는 것, 귀무가설에 대해서 거짓인데 채택하는 것,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표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행이 판단이고 그 다음에 열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 이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것을 1종 오류, 그 다음에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그것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 것이 2종 오류이고요. 그때 이쪽 귀무가설이 참일 때 채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고 또 거짓일 때 기각하는 것도 옳은 결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1-알파 같은 경우를 저희가 신뢰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고 그 다음에 거짓일 때 기각해 버리는 것을 검정력이라고 하는데 2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고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2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이쪽이 신뢰 수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쪽이 검정력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쪽에 알파하고 베타가 보이시죠?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을수록 바람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알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임계값을 이쪽으로 밀게 되면은 베타가 커져 버리죠. 그리고 베타를 줄이기 위해서 임계값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버리면 알파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알파와 베타 그리고 1-알파와 1-베타는 각각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커졌을 때 다른 하나는 작아지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이런 것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표본 분산이 작아지게 돼서 알파나 베타의 발생 확률이 작아지지만 조사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에러가 작아질 수는 있지만 현실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치를 유의 수준으로 지정해 놓고 제2종 오류의 확률을 가장 작게 해주는 검정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 신뢰 수준 1-알파라고 하는 것은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구 활동에서는 99% 그리고 일반적으로 95%, 단순 설문조사 같은 것에서는 90%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잠시 후에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의 수준 알파라고 표기되는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기각시키는 확률이에요. 즉 제1종 오류의 발생 확률, 그것의 최대 허용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종 오류에 대한 그 기호도 알파라고 알파 에러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유의 수준 0.05라고 한다면 5%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100번 실험에서 1종 오류를 범하는 최대 허용 한계가 5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1- 신뢰 수준,
되는 것이고요. 유의 수준은 기강력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저희가 검정에는 양측 검정하고 단측 검정이 있거든요. 양측 검정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확률 분포 그래프예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이 있는데요. X축은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에는 T, Z, F, 그리고 카이스퀘어 통계량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포냐에 따라서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식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에요. 그 검정 통계량 1 확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분포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확률 분포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죠. 저희가 연속적인 확률 분포에서 T, Z, F 카이스퀘어에 대한 확률 분포 그래프를 확인했었죠. 그때 여기 이렇게 종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 T나 Z 분포 모양인 거고요. F나 카이스퀘어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나왔던 거 생각나세요? 처음에는 높은 확률이다가 쭉 떨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모양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검정 통계량이다.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T분포다 라고 한다면 T분포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과자가 100g이다. 그 과자 무게가. 그러면은 그 과자 무게가 표본에서 구한 게 있고 실제 뭐 100g이다 라고 가정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차이, 내가 뽑은 표본의 과자 무게 평균 빼기 이제 우리가 100g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모평균 의 차이 나누기 표준 오차가 T값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저희들이 요것만 생각했을 때 평균 차이가 클수록 저 T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이 표준 오차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크다는 거는 T값 자체가 커지겠죠. 그래서 T값이 크다예요. 그러면 평균 차이가 크다는 것은 T값이 이쪽 극에가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자, 그리고 만약에 표준 오차가 작다 라고 하면 T값은 어떻게 될까요? 또 커지죠. 자, 여기에 있는 평균의 차이는 동일한데 표준 오차가 작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T값이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표준 오차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분산 나누기 샘플의 개수를 루트 취한 거예요. 저 SQRT가 루트 취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면 표준 편차, 저 S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가 작거나 또는 샘플의 개수 N이 클수록 표준 오차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T값이 언제 커질까? T값이 언제 커질까? 자, 그리고 이러한 T값을 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P-value라는 것을 T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P-value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t값을 구하고 t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t분포표에서는 t값뿐만 아니라 자유도라는 것도 고려해서 확률값을 구하게 되죠. 그때 확률은 뭐냐면은 p-value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검정 통계량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심이 뭐냐면은 가운데가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차이가 많은 것들은 확률상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여기 있는 신뢰 구간하고 그 다음에 임계값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라는 것은 유의 수준이라고 해서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기각시키는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로 우리가 정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유의 수준이 큰 값을 갖는다. 유의 수준이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좁아져요. 그리고 임계값은 그러한 여기 기각력이라고 써 있는데 요런 영역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임계값이. 그 임계값도 이제 작아지죠. 만약에 반대로 유의 수준이 작은 값이었다. 유의 수준이 작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요 영역이 작아질 것이라는 거거든요. 기각력이. 그러면은 이 신뢰 구간은 반대로 넓어지겠죠. 그리고 임계값은 더 커지겠죠.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귀무가설 채택과 귀무가설 기각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귀무가설을 이야기해 볼게요.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표본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연구하고 싶은,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게 대립가설이죠. 얘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다르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증명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 대립가설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같은 영역, 그게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 다르다라고 되는 영역이 이쪽에 귀무가설 기각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채택력, 이쪽을 기각력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각력이나 채택력의 크기라는 것은 역시 유의 수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각력의 시작이 되는 요 검정 통계량 값을 임계값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측 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측 검정이 있어요. 좌측 검정과 우측 검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과자 봉지에 들어있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가 뭐 100g이랑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얘기하면 양측 검정이겠지만,
보다 이제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좌측 검정이나 우측 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 확률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용어예요. p-value. 왜냐하면 유의 수준하고 이 유의 확률을 비교해 가지고 유의 확률이 더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유의 확률은 probability value라고 해서 확률 값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의 확률은 자유도를 고려한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T분포냐, Z분포냐, 카이제곱 분포냐, 이것에 따라서 다 다른 식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리 구해져서 표 형태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자유도를 고려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유의 확률은 확률이다, 뭐 이거죠. 그리고 자유도가 같이 고려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검정 통계량 하고요. 귀무가설의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 확률. 아까 그림 생각나세요? 그림에서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나오는 그림이 있었을 때 가운데가 신뢰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채택역이었고 인계값에 이렇게 끝쪽으로 나와 있는 그 바깥쪽 영역이 우리가 기각역이라고 했죠. 그쪽, 그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확률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본값이 나올 확률. 극단적인 표본값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큰 거, 뭐 작은 거, 이런 거죠. 그리고 판정이 잘못되었을 확률이에요. 어떻게 잘못됐냐고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입니다. 그리고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 확률, 판정이 잘못되었을 확률, 이런 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그래서 그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값이 작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해도 되는 거고 크다면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p-value가 작을수록 이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 또는 귀무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p-value가 여기 나오는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만약에 p-value가 0.05라고 한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기각 결정이 잘못될 확률이 5%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설검정에 대한 이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입에 좀 익을 수 있도록 자꾸 소리내어서 읽고 반복해서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기각하는 일종 오류 시 우리가 내린 판정이 잘못되었을 때 실제 확률은, 자, p-value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라고 하고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입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기각하는 일종 오류 시 우리가 내린 판정이 잘못되었을 확률이죠. 다음 중 가설검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능성이 크다 또는 작다의 판단 기준을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기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 구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확률이 유의 수준 알파인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 유의 확률 p-value라는 값은
미리 정해놓은 유의수준 값보다 클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의 가정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p-value라는 것하고 알파 값을 봤을 때 p-value가 더 작을 경우 기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틀려 있고요. 4번 마저 보면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이를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한다. 정확한 말이죠. 3번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입증 또는 증명되기를 기대하는 예상이나 주장을 뭐라 그랬죠? 대립가설입니다. 저희가 귀무가설이라고 한다면 가설 검정의 대상이 되는 가설, 연구자가 부정하고자 하는 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이 귀무가설이 기각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로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입증하고 또는 증명되기를 기대 또는 예상하는 주장입니다. 4번 추정과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검정 통계량이 나올 확률을 p-value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완전히 엉뚱한 말이 써 있죠. 자, p-value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기각하는 일종 오류로 우리가 내린 판정이 잘못되었을 때의 확률입니다. 검정 통계량에 관한 확률로 극단적인 표본값이 나올 확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판정이 잘못되었을 때 확률을 의미한다는 것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통계량의 영역을 기각역이라고 하고, 가장 참값이라고 여겨지는 하나의 모수의 값을 점추정, 일정한 크기의 신뢰 수준으로 모수가 특정한 구간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이해 봤고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낯설기 때문에 익숙하게 만들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 번 보시고 이렇게 말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귀무가설은 무엇이고 p-value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